네, 이번 연휴가 끝나면 그동안 쌓인 전국 현안들을 놓고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그 시작은 오는 6일에 열리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이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이 연휴 마지막 날이고 또 연휴가 끝나고 나서 여야 격돌이 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인사 문제에서 많이 격돌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는데 일단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 문제도 있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제도 있습니다. 인사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국회가 야당이 절대 과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대법원장 인준 투표 관련해서 저희가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어떤 뭐 결격 사유라든지 뭐 법적인 어떤 견해 이런 것보다는 그 개인 신상에 관해서 굉장히 그 공격이 셌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떤 정치적인 상황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지난번 이틀 동안 있었던 청문회 기간 동안에 민주당이 보여왔었기 때문에 과연 실제 표결 들어갔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저희도 알 수 없는 일인데 만약에 대법원장 인준 투표가 부결이 된다면 88년에 있었던 대법원장 인준 투표 부결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란 말이죠. 당시에도 야당이 그때 여소야대가 처음 됐었는데 야당에서 부결이 된 이후에 굉장히 야당이 놀랐을 정도로 대법원장 인준 투표 부결이라는 것의 파장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민주당에서 그런 부담까지 안고 부결에 나설지 그것은 좀 지켜봐야 할 상황으로 보고 장관 세 분에 대한 청문회 한 분은 끝났고요. 두 분에 대한 이제 청문회도 있을 텐데 이 역시 물론 장관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임명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그렇게 조용하게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장 대법원장 표결은 6일에 바로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 거죠. 일단 지난번 의총에서요. 인사청문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용진 의원이 왜 이균용 후보자의 부적격한지 설명을 저도 현장에서 들었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법부 내에서도 전해오는 얘기는 이균용 후보자가 좀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날지 뭐 그동안의 판결 내용이랄지 좀 편향적이랄지 뭐 보수적 성향을 떠나서 여러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적격한 거 아니냐 사법부 내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뭐 여러 의혹들이 진짜 많은데 본인의 어떤 역사관도 그렇습니다.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비상장주식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0억 원이면 우리 서민들이 평생을 모아도 모으기 쉽지 않은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을 누락을 했어요. 그 재산 신고에서 또 해명도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뭐 법비 그 당시는 제정이 안 됐다고 본인은 또 판결까지 했습니다. 관련된 그 전직 군수가 그 비상장 주식이었나요? 뭐 비공개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직을 잃는 판결까지 했습니다. 또 아빠 찬스 의혹도 있고 자녀들이 해외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어떻게 거주를 했으며 생활비는 어떻게 썼는지가 소명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인사청문 특위뿐만 아니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균용 후보자는 좀 부적격하다.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다만 이제 여권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그 인준이 부결되면은 사법부 공백 사태가 좀 길어질 거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왜 이렇게까지 그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보자 자체를 지금 야권에서 야당 전체 의원들이 이렇게 반대할 정도로 좀 흠결이 많은 후보를 추천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도대체 인사 검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관 후보자 3명도 지금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 끝났습니다마는 그 청문위원들, 그 상임위 의원들이 모두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아니 쿠데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시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참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에 대한 역사 지우기에 앞장서시고 하는 분을 과연 우리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행 후보자나 윤시현 후보자 모두 지금까지 언론에 거론되는 정도의 의혹만으로도 상당히 부적격한 인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또 청문회가 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지적들이 있고 아니면 또 그분들이 해명을 제대로 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전국 현안들이 쌓여 있는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이제 각 당 지도부도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을 텐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이번 주 중에 복귀 전망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 투표가 당장 또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단 저는 뭐 통상적으로 뭐 네. 의사들 얘기 들으면 단식을 하면 회복 기간이 한 1.5배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대표가 지난 27일 새벽이었나요? 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로 그날 오후에 바로 통화한 분이 그 우리 강서구청장 후보인 진기훈 후보와 통화할 정도로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총력전을 펴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서구청장 선거가 사실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치러지지만 어찌 보면은 서울이라는 특수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기초단체장 선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판이 아주 커졌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판을 가장 키운 게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여당인 국민의힘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아시다시피 불과 3, 4개월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로 강서구청장을 하다가 직을 잃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을 다시 3개월도 안 돼서 대통령께서 사면 복권 시켜가지고 여당이 또 공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현 정부 심판 선거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표도 관심을 갖고 있고 당 내에서도 당 안팎에서도 복귀 시점을 그러다 보니까 빠르면 뭐 내일도 추정하는 언론들이 있고 네. 뭐 6일 정도에는 퇴원을 해서 당무에 복귀하지 않겠냐 이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르면 4일, 뭐 늦어도 6일에는 복귀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요? 예. 글쎄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단식 중에도 계속 당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언제 뭐 복귀하는지 그것은 그쪽에서 뭐 잘 관리할 일이지 저희가 특별히 신경 쓸 일은 없고 방금 강서구청장 선거 관련해서 판이 커졌다. 총선 앞두고 서울이란 특수성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언론에서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총선 앞두고 선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고 또 이 재보궐선거 중에서도 강서구청장 이 구청장 선거 하나가 제일 크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알겠는데 이것을 무슨 총선을 앞둔 어떤 민심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된다든지 이렇게 과대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강서구라는 곳이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하나이고요. 또 강서구가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지형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여야가 굉장히 비슷한 그런 지지 분포를 갖고 있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강서구 국회의원 지역구 3개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 선거 결과 또는 이 선거 과정 이런 것을 가지고 총선 민심을 앞당겨서 예측한다는 그런 해석은 대단히 과도하다. 그래서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과대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 당내 분위기도 좀 궁금합니다. 이른바 이제 가결파를 두고서 친명계 중심으로 어떤 그 가결파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서 좀 뭐 불이익을 줘야 한다든지 그런 기류도 읽히고 있는데 물론 통합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당내 분위기는 뭐 어떤 편입니까? 일단은 대표께서 뭐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내셨다거나 아무튼 뭐 전해오는 얘기도 없습니다. 네네. 없기 때문에 대표의 의중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 중에 이런 일이 있었죠. 가결이 이루어졌고, 그다음 당 지도부 내에서 격앙되거나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가결표를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가 아니냐 이런 규정들이 내려진 건 맞습니다. 그 과정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그분들이 어차피 이건 소신 투표, 뭐 알아서 하는 투표 아니냐 이렇게 당론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와는 좀 다르게 그 일전에 있었던 거는 여러 단위에서 최고위랄지 당무위, 중앙위까지 열어서 당론은 정하지 않지만 이건 부결로 해야 된다. 총의를 모았기 때문에 그거를 거스른 행동한 거는 해당 행위가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과 특히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이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과연 이분에 있어서 뭐 가결표를 행사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해당 행위냐? 이 자체는 해당 행위지만은 지금 이제 저희 당원 당규에 따르면 당원들이
한 5만 명 정도가 청원을 하면은 그 청원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당원들이 한 5분 정도에 대해서 가결표를 행사했다고 알려져 있고 그동안에 해당 행위를 꾸준히 해왔다는 분들에 대해서 징계 청원을 냈기 때문에요. 그건 지도부가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에 대한 답이 징계가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뭐 당내 윤리 심판원도 있기 때문에 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다만 몇몇 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가결표 행사 여부를 떠나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지난 8월에 들어섰는데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당대표와 지도부를 흔들어대고 각종 이제 매스컴에 나가거나 뭐 인터뷰를 통해서도 시종일관 민주당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들이랄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온 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목소리가 지금 비등한 상태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론이 내려지거나 뭐 진행된 절차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은. 네. 앞서 이제 뭐 이재명 대표의 복귀 시점도 관심 없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물론 이게 민주당 당내 얘기긴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또 어떻게 이런 민주당 당내 움직임 바라보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건 관심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 사정이 저에게 뭐 꼭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단정짓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총선을 얼마 앞둔 시점에서 단일 대우로 양당이 총선에 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가죠.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가결표를 던졌다 한 40명 정도 되는 의원들에 대해서 뭐 색출을 한다든지 그건 불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징계를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은 결국 민주당 내부가 단일 대우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합당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봅니다. 또 설사 징계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 민주당은 한 40명 정도 되는 한 4분의 1 정도 되는 현역 의원들이 이미 이재명 대표와 같이 할 수 없음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갔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을 다 품고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 임할 수 있느냐, 그러한 정무력이 정치적인 능력이 있느냐, 정무적 보좌를 잘 받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의문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보여왔던 여러 행보를 봤을 때는 본인에 대한 어떤 그 정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반기를 들었던 분들에 대한 운명이 민주당과 한 깃발 아래 뭉쳐서 총선에 임할 거라는 예상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럴 때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관심인데 저희가 민주당 상황만 기대해서 뭔가를 하겠다. 그것은 총선 필패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민주당 상황은 그대로 두고 그동안 저희가 총선에 대비해서 생각해왔던 정책이라든지 여당으로서 갖는 책임감 거기에 기반한 정책들 그리고 훌륭한 공천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데 더 진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앞서 잠시 언급이 됐던 보궐선거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민심의 가늠자가 될까 안 될까 두 분 다소 이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공감대를 이루실지 궁금한데 이게 보궐선거 특성상 당락을 가르는 변수가 투표율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동의하십니까? 투표율도 상당한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왜냐하면 보궐선거가 투표율이 높지 않습니다. 전국 단위의 선거, 뭐 지방선거랄지 총선이랄지 대선은 투표 당일이 또 휴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이기 때문에 투표를 하는데 더 유의하겠습니다만은 그러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직 선거가 될 거냐 아니면 이게 투표율이 좀 높아질 거냐. 그 많은 분들이 투표율이 높으면은 야당에 유리하다고 보고 계시죠. 왜냐하면 여권 자체가 뭐 조직 선거를 할 수도 있고 지금 다시 출마하신 김태우 후보가 바로 직전까지 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번 투표율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사전투표일 것 같아요. 사전투표가 6일, 7일인데 사전투표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조금 더 투표를 하느냐. 그 숫자를 보면은 투표율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나올지를 가늠할 것 같고 여론조사 전문가들 예상하는 것처럼 보통의 보궐선거보다 높으면은 아무래도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투표율을 못지않게 저는 또 중요한 게 당락을 이제 뭐 어차피 승부는 가려질 건데 어느 정도의 표차로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 차이로 결정이 날 거냐에 따라서 여든 야든 받는 타격이 클 거라고 봅니다. 뭐 저희들 내부에서는 이번에 이제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과 그다음에 지금 어찌됐든 판 자체가
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사면복권해서 다시 후보를 내면서부터 이 심판 선거로 완전히 됐습니다. 그리고 여당 자체도 지금 뭐 총력전을 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 결과에 따라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일각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는 어제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까지 하더군요. 뭐 18% 차이를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내부 숫자를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정말로 조금 차이가 크다고 한다면 이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이준석 전 대표는 뭐 비대위로 갈 거란 얘기까지 하던데 국민의힘이 상당히 큰 타격을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당락을 가를 핵심 변수 투표일까 아니면 그 밖에 다른 것일까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뭐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 조직선거가 가능해서 여당의 어떤 조직선거 그래서 투표율이 낮을수록 조직선거의 비중이 커지니까 뭐 유리하다 이런 식의 아주 고루한 분석에 대해서 전혀 납득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흘렀고 그런 얘기 한 지가 아마 한 4, 50년 됐을 겁니다. 그런 분석은. 이제 투표율 가지고 당락을 예측하는 분석은 더 이상 선거를 앞두고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왜냐. 사전투표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이 제도가 시행된 지가 10년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 국민들의 그 정치의식이 높아진 그런 연유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굉장히 사전투표 올라가지 않습니까? 투표율을 보면은. 그게 조직선거에 영향이 절대 아닐 것이고 국민 개개인 각자가 판단을 해서 투표 행위를 하는 겁니다. 조직이라는 거 글쎄요. 아주 작은 단위의 선거라면 그게 가능할 수 있겠는데 강서구 같은 경우는 인구 한 60만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되는 큰 지역을 관장하는 선거에서 조직을 동원해서 60만에 가까운 인구를 대상으로 한 선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런 분석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냐. 이 선거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작은 지방자치단체 선거라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어떤 전국 단위 선거도 아니고 또 예를 들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도 아니에요. 2년 전에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하고는 또 전혀 다른 작은 단위의 선거이기 때문에 이 선거 결과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깊게 분석한다는 것이 저는 그렇게 옳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선거가 그거 하나 있으니까 의미를 굉장히 부여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구에서 그러면 보궐선거가 있어서 구청장을 뽑는다는 선거를 할 때 저희가 이길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럼 이겼을 경우에 그럼 수도권 민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에게 쏠린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어요? 애초에 이 지역이 어떤 정치 지형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기반해서 분석을 시작을 해야지 당락, 승부 여부를 가지고 앞으로를 생각한다? 그것은 굉장히 과한 해석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이번 보궐선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을 들어보려고 하는 이유가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또 6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좀 많이 들어보려고 하는 건데 그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추가 개각이나 이런 용산 참모진을 교체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는 지금 기류가 어떻게 읽히고 있습니까? 그 대통령실 분위기는 제가 대통령실 대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알진 못합니다.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예를 들어 뭐 기사에 많이 언급되지만 용산에서 몇 명이 차출돼서 바로 당으로 내려와서 공천을 받는다. 이런 식의 그 어떤 구도는 절대 아니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오늘 어떤 용산 대통령실 발로 나온 기사에 의하면 일괄 승진을 시켜서 뭐 총선에 내보낸다 이런 거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해설을 보면은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했다는 것만으로 뭐 특별 승진을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이런 기류가 대통령실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연한도 필요하고요. 어떤 승진을 하기 위한 어떤 개인적인 성과도 필요한 건데 단순하게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빨리 승진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특히나 공천 관련해서 용산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천에 어떤 이득을 받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어떤 총선용 승진이나 또 낙하산 공천 이런 부분은 일축하는 기류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한때 이제 용산 차출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과는 또 다소 다른 분위기도 한데 지금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얘기는 밖에 있는 제가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저는 지금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인사 스타일을 보면은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이 총선에 나가길 바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관 인선도 그렇고 여러 인선 보면 본인이 겪어보신 분, 본인이 아는 사람들을 다시 또 쓰거나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더라고 본인이 아는 사람들. 그러면은 총선에 앞으로 자기의 우군이 될 현역 의원들이 많이 되기를 바라면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나가기를 바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축하는 이런 얘기들이 실제 어떤 리크를 한 건지 아니면 뭐 내막을 잘 모르는 분이 한 얘기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결국은 대통령실에 있는 다수의 분들이 출마를 할 걸로 저는 뭐 예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역대 정부에서 청와대 근무했던 분들이 많이 출마합니다. 출마하고 그건 어찌 보면은 각 부처가 됐던 뭐 당에서 갔던 뭐 다른 캠프에서 갔던 다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총선 가서 많이 당선이 되면 여당 입장에서 특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많은 힘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그 기준과 원칙이 이제 예전과 다르거나 하여튼 뭐 뒤죽박죽이 되면은 큰 논란의 소지가 되죠. 그 중에서 저는 그러니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를 봐요. 일단 어떤 분들이 많이 나올 것인가. 정말 다양한 뭐 이렇게 공무원이 됐든 뭐 언론이 됐든 뭐 검사가 됐든 네. 다양한 공직을 경험을 했던 분들이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온다면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특정 직군의 비중이 높았을 때, 가령 검사들이 되고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반감이 또 있을 수 있다, 국민적인. 두 번째는 어디에 출마하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직전했던 문재인 정부 지난 총선 때도 청와대 출신들이 많이 나왔어요. 실제 많이 나왔습니다. 숫자가 지금 거론되는 숫자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른바 민주당 강세 지역에 몰려가지 않았습니다. 간 분들이 몇 분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수도권, 뭐 험질할 수 있는 것도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기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많이 차출이 돼서 나오는데 이분들이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판세가 수도권 6.15까지 국민이 나오기 때문에 수도권이랄지 좀 어려운 지역은 다 피하고 영남이랄지 강원 이렇게 강세 지역만 모두 몰려간다고 하면 이미 거기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실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큰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은 이제 연합뉴스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이제 총선용 일괄 승진이나 낙하산 공천 가능성에 대해서 일축을 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나눈 거고요. 또 이거랑 별개로 정치인 장관들의 여의도 행위라든지 아니면 총선 출마를 원하는 대통령실 참모 자체는 30여 명에 육박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원하는 사람은 뭐 30명 더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원하는 것과 실제 공천으로 이어지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차출이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 대화 중에 나왔는데 그런 것을 성사시킬 만한 그런 구도가 없습니다. 그런 구조가 없어요. 당과 용산 대통령실 간에 뭐가 있어서 차출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을 100% 공천 준다. 그런 시스템이 21세기 한복판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마 총선에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과거부터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던 분들이 근무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총선이라는 큰 장이 쓰니까 아마 총선 출마 의지를 갖고 본인의 진퇴 여부도 지금 많이 결정을 하고 실제로 최근에 그만둔 분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걸 봐야 되겠는데 그것과 차출은 다르다 이런 말씀 드리고 뭐 내각이라든지 또 수석 뭐 비서관들 이런 급들 중에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들도 있고 또 국회의원 출마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비중 있게 움직인다면 그 자체로 어떤 정책 해석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놓고 신경전이 이어지는 부분 저희가 앞서 이제 보도도 해드렸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 부분을 놓고 신경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번 뭐 공방에 진전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야당 대표가 제안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취임한 지 한 1년 한 1개월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런 뭐 대통령과의 대화 제의가 전혀 없었다면은 단식도 끝나가고 영장도 기각되니까 본인 격을 높이기 위해서 참 여당 우리 윤 대변인 말고 다른 대변인이 신분 세탁이라는 표현까지 했던데 참 저급한 표현이죠. 근데 그런 표현을 합니까? 만약에 그런 비판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벌써 8번째, 제 기억으로는 더 될 겁니다. 취임 일성으로 지난해 8월에 대통령과 만나서 민생 문제, 경제 문제, 안보 문제를 논의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만약에 그때 대통령이 정말로 받아들였다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정치가 나아졌고 민생이나 여러 분야가 전 좋아졌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까지 대통령은 거절해 왔고 심지어는 제안한 지 몇 시간 되지도 않아 가지고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거절합니다. 일거에. 전 그럴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번에 영수라는 표현을 가지고 구시대적이라는 표현을 하던데 만약 그렇다면은 이름도 바꿀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하듯이 야당 대표와의 회담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미 이재명 대표께서는 지난해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저하고 대통령이 둘이 만나기가 좀 그러면 다른 야당도 같이 해도 됩니다. 원내대표도 같이 해도 되고 영수회담이라는 표현도 안 써도 됩니다. 이제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정말 제1야당 대표가 이런 제안을 병상에서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계부채는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아요. 지금 우리가. 그 증가율 폭이. 가계부채 증가율 폭이 엄청납니다. 그만큼 서민이 살기 힘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제안이 올 때 이렇게 영수회담 표담보다는 다른 당도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제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했다면 좀 더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슨 격을 높인다, 아까 같은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표현을 써가면서 비판을 하면은 정치가 딱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설적인 대화를 했으면 좋겠고 예. 하나만 덧붙이자면 이제 김기현 대표님하고 이제 서로 하면 좋지 않겠냐고 했는데 논의되는 과정에서 잘 진행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 김기현 대표께서 들으시면 좀 미안합니다만은 김기현 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여야 대표가 식사를 하던 이렇게 만나시면 사진만 찍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예산 중에 잘못된 예산들 많지 않습니까? 예산 정국이니까요. 그럼 여야 대표가 만난다면은 좀 R&D 예산도 복원합시다 하면 그 자리에서 김기현 대표가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만나고 헤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더 실망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대통령께서 정말 이재명 대표 혼자 만나기 부담스럽다면 김기현 대표도 오시라고 하든지 건전하게 논의하면 됩니다.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이런저런 거절하면서 우리 헌정사에 지금 민주화 이후로 1년 6개월 동안 야당과 대화 안 한 대통령이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 국정 기준을 바꾸시는 게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여당 대표를 저렇게 면전에서 방송에서 이렇게 무시하시면 어떡해요? 아이고 이런. 권한이 없다니요. 대통령한테서 무슨 얘기할 겁니까? 민생 위해서 어떻게 하자, 조치를 취하자 이 얘기하실 텐데 결국 그거는 법률로서 보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에서 해결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면 여당 대표를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다짜고짜 대통령부터 만나자는 하는 것 자체가 진정성이 없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당 대표를 무시하는데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국회 절대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의 당수로서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대통령과의 회담을 원한다면 그것은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죠. 오늘 이 시간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